세계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반전을 아십니까? 독일의 냉혹한 탐사 기자가 한국은 쇼에 능한 나라라며 서울을 폭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가 서울을 배워야 한다고 외쳤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13년 차 베테랑 PD 안나 바이센.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생태 복원이 가짜라는 걸 폭로하겠다며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에서 목격한 수달, 북한산 절벽을 뛰노는 사냥, 그리고 길고양이와 노란 스카프의 기적적인 만남까지 안나가 서울에서 발견한 것은 세계 그 어느 도시도 해내지 못한 진짜 기적이었어요. 효율보다 사람을 택하고 속도보다 배려를 선택했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과연 안나는 서울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남기로 결심했을까요? 한국인도 몰랐던 서울의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한국을 비판하러 온 외국 기자가 오히려 한국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를 아직 의구심이 드신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안나 바이센입니다. 독일 GDF 탐사 PD로 13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어째서 스스로를 속임수와 쇼의 전문가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서 겪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인츠 본사 사무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수달 발견, 북한산의 사냥 서식 확인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즉시 비웃음을 터뜨렸죠. 또 시작됐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제게 익숙한 나라였거든요. 5년 전 동남아시아댐 안전관리 취재에서 한국계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를 폭로한 적이 있어요. 속도와 효율만 추구하다가 안전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인상이 굳어졌어요. 빨리빨리 문화, 거칠에만 화려한 나라. 제 선입견은 확고했습니다. 편집국 회의에서 상사 마르틴 슐츠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안나, 서울의 생태 복원 이야기를 들어봤나? BBC, CNN이 모두 다뤘더군. 심지어 아사히 신문까지 일면에 실었어. 우리도 뭔가 해야겠어. 저는 즉시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홍보성 취재가 아닌 진짜 탐사 보도로 접근하겠어요. 마르틴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죠. 어떤 식으로? 한국은 쇼에 능한 나라입니다. K-팝, K-드라마로 세계를 현혹시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일 거예요. 생태 복원이라지만 실제로는 관광객들을 위한 쇼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완벽하군. 마르틴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비판물은 독일에서 항상 인기거든. 특히 요즘 아시아 국가들의 허상을 벗겨내는 콘텐츠가 대세야. 자, 그럼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주지. 제대로 파헤쳐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이 제 커리어를 살릴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최근 몇 년간 제 다큐멘터리들은 시청률에서 계속 밀렸어요. 사실 제게는 개인적인 동기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노란 스카프를 항상 목에 두르고 다니는데 그 스카프처럼 소중한 것들이 거짓으로 포장되는 걸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진실을 밝혀내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그날 밤 집에서 카메라를 점검하며 다짐했죠. 서울아, 내 민낯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어. 화려한 겉포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생태 복원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은 정치적 의도까지 모두 폭로하겠어.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그리고 서울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안내 직원에게 서울시청 가는 길을 물었는데 그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지하철 공항철도 타고 서울역에서 환승하세요. 짧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효율성만 추구하는 나라답군. 공항 밖으로 나오니 콘크리트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회색빛 아파트들이 산기슭까지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곳이 자연복원 도시라고 카메라를 꺼내 그 광경을 담았어요. 이미 폭로 다큐의 첫 장면이 완성된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독일 사람이야? 또 한국 욕하러 왔냐? 갑작스러운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취재차 왔는데. 취재? 기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외국 기자들은 한국 좋은 얘기는 안 하더라고. 맨날 문제점만 찾으려 하지. 기사의 말에 저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사실을 보도하는 게 기자의 의무입니다. 사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쏘아봤어요. 너희들이 아는 사실이 진짜 사실이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서울 어디 가려고? 청계천이요. 청계천? 기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또 거기 가서 뭘 찾으려고? 물 더럽다고 할 거야? 아니면 가짜라고 할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시죠? 방어적? 기사가 웃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와서 한번 보고는 다 안다고 하잖아.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어요. 고층 건물들 사이로 작은 녹지 공간들이 보였지만 인위적이고 조성된 티가 역력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공원도 다 만든 거죠?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근데 뭐가 문제야? 기사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아 보여서요. 자연스럽지 않다고?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저를 돌아봤어요. 그럼 너희 나라는 다 자연스러워? 도시에서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확신했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군.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기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여기서 뭘 보든 한 가지만 기억해. 우리는 이걸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싸웠어. 서로 미워하면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아냈다고. 그리고는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서 있는 청계천 앞에서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인들의 방어적 태도 확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화적 특성 발견. 하지만 동시에 기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카메라를 들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하자. 그렇게 저의 서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택시기사의 그 말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서울시 생태전략실에서 박미연 박사를 만났습니다. 42세의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나 기자님, 오늘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닌 증거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전형적인 관료적 대응이군. 첫 번째 목적지는 청계천 지류였습니다. 박미연 박사가 작은 플라스틱 통을 들고 물가에 앉았어요. 여기 보세요. 그녀가 진흙을 떠서 보여주었습니다. 수달 배설물이에요. DNA 분석 결과 야생 수달이 맞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야생인지 확신할 수 있죠? 이걸 보시죠. 박미연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밤중에 물속에서 헤엄치는 작은 동물이 보였습니다. 수달뿐만 아니라 담비도 촬영됐어요. 이 영상은 3일 전 새벽 2시에 찍힌 겁니다. 영상 속 동물들은 확실히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개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박미연 박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실행했어요. 시민과학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직접 야생동물을 목격하면 실시간으로 기록해요. 화면에는 수많은 핀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달 목격 신고가 47건, 담비가 23건입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어요. 시민들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수달과 너구리를 헷갈릴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박미연 박사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전문가 검증 시스템이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이 첨부된 신고만 데이터로 인정하고 생물학자들이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 아닌가요? 진짜 자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박미연 박사가 웃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5년간 관찰한 결과 동물들이 스스로 서식지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물소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조용히 물가를 바라보니 정말로 작은 동물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수달이에요. 박미연 박사가 흥분해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급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 작은 생명체는 저희를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새끼예요. 박미연 박사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어미와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수달 새끼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더니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건 분명 연출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 아닌가요? 박미연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맛본 장면이 너무 생생했어요. 아직 더 봐야겠어요. 제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박미연 박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의심하는 게 기자의 본분이니까요. 내일은 북한산으로 가볼까요?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면서 저는 수달 새끼의 눈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설마 정말일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북한산 입구에서 최기철 씨를 만났습니다. 68세의 은퇴한 토목 기술자였어요. 그의 첫인상은 단단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손이 오랜 현장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죠. 안나 기자님이군요. 제가 이 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가 무거운 배낭을 메며 말했어요. 산양을 정말 볼 수 있나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사냥이라니 믿기 어려워요. 최기철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40년 전 이 산에 도로를 뚫을 때만 해도 사냥 따위는 꿈도 못 꿨거든요. 등산로를 오르며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70년대 제가 젊었을 때는 개발이 전부였습니다. 빨리, 더 빨리 산을 깎고 강을 메우고 효율만 생각했죠.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고 있었는지. 1시간쯤 올라가니 바위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최기철 씨가 망원경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려보세요. 오전 10시쯤이면 나타날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준비하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나타날까? 혹시 미리 준비해둔 건 아닐까? 저기 보세요. 최기철 씨가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를 들어 절벽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위 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털이 하얀 동물이 절벽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사냥인가요? 제가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맞습니다. 고라니가 아닌 진짜 사냥이에요. 최기철 씨의 목소리도 흥분되어 있었어요. 사냥은 절벽을 마치 평지처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야생적이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카메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최기철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 산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무분별한 개발로 동물들이 모두 사라졌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의 눈에 확신이 서렸어요. 효율보다 생명을 택했어요. 도로 하나 뚫는데도 3년을 고민했습니다.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저는 그의 말에 놀랐어요. 한국에서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니. 다시 절벽을 보니 사냥이 새끼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 새끼는 이 절벽에서 태어났어요. 최기철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번식이 시작됐거든요. 이제 정말 야생이 돌아온 거죠. 저는 망원 렌즈로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야생의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도 못 꿨어요. 연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쇼를 잘한다 해도 야생 사냥의 모성애까지는 연출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최기철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속도보다 신중함을, 효율보다 배려를 택했을 때 비로소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산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사냥 가족이 절벽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너무 생생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청계천 보건박물관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철거전 청계천의 모습이었어요. 좁은 상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천막을 친 노점상들이 빼곡했습니다. 여기가 예전 모습이에요. 박미연 박사가 설명했어요. 2만 명이 넘는 상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던 곳이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형적인 강제 철거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가든 파이브로 이주했습니다. 모든 상인들이요. 박미연 박사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모든 상인들이.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했어요. 5,000번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녀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의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시 공무원들이 상인들과 5,000번 넘게 면담했어요.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제가 파일을 넘겨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면담 기록들, 상인들의 요구사항, 시에 대한 책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김철수 씨는 43번을 만났네요. 맞아요.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던 분이었어요. 박미연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결국 어떻게 설득했나요? 조건을 맞춰드렸어요. 임대료는 동일하게, 영업 공간은 더 넓게, 그리고 10년간 임대료 인상 동결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시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가든 파이브에 도착해서 실제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60대 부부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아저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그럼 어떻게 마음을 바꾸셨어요? 제가 물었죠. 공무원들이 정말 성의를 보였어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형식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우리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새벽에도 와서 영업시간을 파악하고 손님들 성향까지 조사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뭐였나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저씨의 목소리에 감사가 섞여 있었어요. 10년 전 한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임대료도 그대로고 시설 관리도 계속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었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제가 박미연 박사에게 물었어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뢰라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녀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신뢰요? 네, 시민들이 정부를 믿게 됐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녹음된 인터뷰를 정리했어요. 상인들의 증언, 공무원들의 노력, 5,000번의 만남. 이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이 정말 최선일까? 그때 박미연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효율만 추구했다면 6개월 만에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 같은 신뢰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효율이 전부가 아닐까? 폭로용으로 준비했던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상인들의 불만보다는 감사 인사가 더 많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다시 파일을 뒤져봤지만 강제 철거나 보상 분쟁 같은 기록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기사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걸 비판할 수 있을까? 5,000번의 만남이라는 사실 앞에서 저의 냉소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다른 접근인데. 휴대폰에 저장된 폭로용 녹음 파일을 보다가 저는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강 지류에서 야간 대기 중이었습니다. 박미연 박사가 밤에 수달이 더 활발해진다며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유품인 노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 스카프 예쁘네요. 박미연 박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유품이에요. 제가 스카프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뭔가 용기를 주는 것 같아서.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란 스카프가 목에서 풀려 바람에 날렸어요. 아! 저는 급히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카프는 바람에 휘날리며 강변 쪽으로 떨어졌어요. 물가 근처 갈대숲에 걸려 있었지만 제가 직접 가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인데. 박미연 박사가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 스카프는 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어요. 그때 갈대숲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스카프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고양이네요. 박미연 박사가 망원경을 들며 말했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스카프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저리 가. 제가 소리쳤어요. 스카프 망가뜨리면 안 돼. 하지만 고양이는 제 목소리에 놀라지 않고 계속 스카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스카프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저는 초조해했습니다. 놀랍게도 고양이는 스카프를 물지 않고 발로만 조심스럽게 밀고 있었어요. 물가에서 안전한 쪽으로 천천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 고양이가 뭘 하는 거죠? 제가 박미연 박사에게 물었어요.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그녀도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고양이가 스카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그 순간 물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미연 박사가 급히 손전등을 켰어요. 저기요, 뭔가 걸려 있어요. 물속에 그물 같은 게 보였고 그 안에서 작은 동물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달 새끼예요. 박미연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불법 투망에 걸렸네요. 빨리 구조해야 해요. 그녀가 급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그녀가 말렸어요. 위험해요. 제가 할게요. 박미연 박사가 조심스럽게 그물을 풀어주자 수달 새끼가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너무 작아서 혼자 헤엄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미를 찾아야 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물 다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미 수달이 나타났어요. 새끼를 보자마자 급히 헤엄쳐 와서 새끼를 데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만약 고양이가 스카프를 옮기지 않았다면 저희가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 고양이가 도와준 거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카프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달 새끼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박미연 박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스카프를 주운 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길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멀리서 저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고마워.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이 도시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제가 박미연 박사에게 말했어요. 사람과 동물, 자연이 서로 돕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서울이 추구하는 공존이에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기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노란 스카프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후 베를린 GDF 본사에서 제 다큐멘터리 서울의 기적 도시가 자연을 부른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마르틴 슐츠 부국장이 제게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나, 이게 뭐야? 한국을 폭로하기로 했잖아. 왜 찬양 1세기야? 사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제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기적? 마르틴이 비웃었어요. 너 한국한테 매수당한 거 아니야? 이건 우리 방송국 정체성과 맞지 않아.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방영 직후부터 GDF 홈페이지에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독일도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네요. 진짜 선진국은 이런 곳이군요.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BBC가 제 다큐를 인용하며 아시아의 새로운 도시 모델이라는 특집을 방영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서울이 보여준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 나가는 분야라며 큰 지면을 할애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각국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런던 시장이 서울시에 공식 벤치마킹 요청을 보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청계천 복원팀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베를린 시의회에서도 서울 모델 도입 검토라는 안건이 상정됐어요. 프랑스 칸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제 작품이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을 때 저는 시상대에 올라가며 떨렸어요. 이 상은 제게 주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에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뿐이에요. 한국을 폭로하러 갔던 기자가 오히려 한국의 홍보대사가 됐다니 아이러니하네요.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폭로할 게 없었어요. 제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대신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것들만 가득했거든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 연출된 게 아닌가요?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모든 게 진짜였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나요?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봤거든요. 그럼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나요? 한 기자가 핵심을 찔렀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길고양이였어요. 제 스카프를 구해준 길고양이가 저에게 알려줬어요. 이 도시에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있다는 걸요.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서울이 보여준 건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자연을 부를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효율보다 배려를, 속도보다 신중함을 택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후 몇 달간 저는 유럽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파리, 로마,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똑같이 물었어요. 우리 도시도 서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가능해요. 하지만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해요. 마르틴 슐츠는 결국 저를 다른 부서로 좌천시켰어요. 너는 더 이상 탐사기자 자격이 없어. 너무 감정적이야.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거든요. 진실을 왜곡해서 시청률을 올리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울에 있는 박미연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큐멘터리가 성공했어요. 전 세계가 서울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녀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축하해요, 안나. 당신이 보여준 용기 덕분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무엇을 할까? 서울에서의 6개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더 이상 예전의 냉소적인 기자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도시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저는 마지막 강연을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도시 계획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서울 모델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안나 박사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다른 도시 모델도 연구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사실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서울시 생태전략실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이 모델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조롱하러 온 기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독일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이여, 속도를 늦추고 사람의 마음부터 배워라. 강연이 끝난 후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박미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 말씀하셨어요. 라이브로 봤거든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서울 사람이 되실 건가요? 이미 됐어요. 제가 창밖 풍경을 보며 대답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 이곳은 낯선 땅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공항 직원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할 때
저는 진심으로 반가웠어요. 다음 날 아침 청계천을 산책했습니다. 박미연 박사와 함께 새로운 연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시민 참여형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풀숲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고양이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고양이는 저를 힐끗 보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고양이인 것 같아요. 제가 박미연 박사에게 말했어요. 1년 전에 제 스카프를 도와준 그 고양이 말이에요. 정말요? 그녀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양이도 저를 기억하는 걸까요? 목에 두른 노란 스카프를 만져봤어요. 작은 이빨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1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고양이가 스카프를 옮기고 수달 새끼를 구조하게 되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안나 씨는 정말 특별해요. 박미연 박사가 말했어요.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서울을 이해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해한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제가 정정했어요. 서울이 가르쳐준 것들을 이제야 겨우 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으세요? 도시와 동물 그리고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연구하고 싶어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술로 만든 도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도시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독일 GDF 동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폭로할 거리를 찾지 않을 거예요. 대신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만들겠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에요. 마르틴 슐츠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내가 정말 변했구나. 하지만 그게 더 좋은 기자가 되는 길일지도 모르겠어. 의외로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그도 제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에 나에게 이 순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서울을 폭로하려던 독일 기자가 서울의 연구원이 되어 있다니.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고양이가 사라진 풀숲을 다시 바라봤어요. 고마워. 내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않을게. 바람이 노란 스카프를 살짝 흔들었어요. 어머니도 제 선택을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진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독일 기자 안나 바이센의 놀라운 서울 체험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죠. 한국을 폭로하러 온 기자가 결국 한국의 연구원이 되어 베를린이여 속도를 늦추고 사람의 마음부터 배워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한류가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배려를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안나가 서울에서 배운 진짜 기적의 시작이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